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9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문화인 꼭지로 좀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을 제가 백제 금동향로에서 인공지능까지. 되게 안 어울리죠. 근데 뭐 오늘 문득 든 생각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된다. 그 사이에 또 우리말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북한의 제9차 당 대회인가? 그것도 이번 주가 아니라 2월 말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발표와 북한의 발표가 같이 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그렇지만 2월 말이라는 시간도 의미심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요. 3월 달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어지는 이유죠. 자, 오늘 주제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북한 제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 위에 KBS 보도고 밑에는 YTN 보도입니다. 2월 하순 개막한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하거나 이럴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김정은이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등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월 하순 전에 북미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어차피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도 이제 3월 그 BTS 컴백하는 거 3월 20일이죠. 그리고 BTS가 3월 20일은 무료로 하지만 공식적인 첫 번째 콘서트는 경기도 고양에서 하게 돼 있어요. 4월 10일을 뭐 하여튼 4월 10일 무렵에 3일 연속 하게 돼 있는데 뭐 고양이 저기 인천공항도 가깝고 그래서 해외 팝스타들의 주요한 공연 장소로 낙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3월 20일 날 강화문에서 이미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약해지거든요. 고향에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4월 초면은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가 확인을 했어요. 4월에 중국 간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던 뭐 희한한 이야기들은 며칠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뭐 이란과 어떻게 된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고 12월경에 초청하겠다. 자, 이래 되면 고향에서 BTS가 한다는 부분도 고향이 지금 북한과 제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먼저 시작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광화문권으로 이미 이제 그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시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BTS의 움직임은 분명히 의미 부여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이 기사를 갖고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2월 달까지는 아니다. 북한도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표명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2월 하순 그때를 북미 정부선이 지금 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3월이나 이때 3월 중후반이죠. 이때도 북한도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일단은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백제 금동 대향로 이거 뭐 엄청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 향로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이거거든요. 상징성을 추구하면 되게 뭐라고 할까 의미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되고 너무 이것을 실물에 가깝게 하면은 예술성이 떨어져요. 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둘의 절묘한 조화다. 아,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에 이것만을 위해서 이 단 하나의 유물을 위해서 한 2, 3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 이제 부여박물관에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가볼 이유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은 저는 이걸 보고 사무치다를 생각했거든요. 사무치다. 되게 뜬금없죠. 사무치다라는 표현 어디 씁니까? 가장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게 뼈에 사무치다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됐을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 당시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급의 문화재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거예요. 요즘 뭐 국중박이라 그래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은 손님들이 우리 포함해서 많은 손님들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박물관 굿즈를 품질을 높이면서 잘 만들었더니 많은 인기가 있더라. 금동대향로도 그 분위기를 분명히 탈 수 있는 세계적인 유물입니다. 근데 이게 발견된 게 우물터인가 아니면 배수구터인가 대충 이런 데서 발견됐어요. 제가 여기서 왜 사무치다를 말씀드리는 거 하니 이건 한 개인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굴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뭐 다큐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숨긴 것 같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물이나 배수로의 진흙 속에 파묻었다는 것을 일부러. 지금 가져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게 어떤 관료 체계의 명령 계통에 따라서 그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묻도록 해라. 되게 중요한 우리 최고 수준의 백제를 상징하는 문화재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묻혀 있든지 뭐 그래야 돼요. 이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체계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것은 부여의 마지막 이것은 부여 근처에 있는 절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주차장 조성하려다 나온 거잖아요. 부여 시내에서 안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어떤 개인이 이거 묻은 것이다. 위에 지시가 없이. 그래서 저는 사무치는 마음을 갖고 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늘 주제랑 상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지금 위에 시스템이 시키지 않으면 난 안 해도 된다라는 책임 방기가 아니에요. 내 목숨만 살리겠다는 스토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위에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난 이건 지켜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런 게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탱해 온 것이고 제가 가끔 다른 표현으로 시작하면 밀란의 나라로 제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선조가 국민들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갔을 때 파옥을 하고 경복궁을 불태운 것은 민중들이에요. 그럼 그 민중들이 일본을 환영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요. 지배자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지배자는 그 시대의 흐름에 그런 존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완성하고 있죠. 일본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한 70년간 한국에서는 수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는 분명 과거 어느 순간에 사무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한이라고. 대전에 옛 이름이 한밭이라고 했어요. 되게 자기적이다. 억지로 갖다 맞춘 거 아니냐. 대구 달굿벌하고는 좀 다르게. 한밭? 글쎄, 대전이 옛날 큰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한밭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거창에 내려온 지가 지금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거창에서 가장 큰 들이 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명산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들이는 있었어요. 한들쌀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함양에 제가 갔어요. 얼마 전에. 함양에 상림이 괜찮거든요. 함양에 갔더니 함양에도 한들이 있어요. 제일 넓은 곳이. 오, 한들이네. 그러다가 합천에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천에서 했거든요. 전두환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서 한 2, 3년 지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근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합천에도 한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한밭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를 정말 다양하게 쓰죠. 한길, 한대. 크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는 한 가지다. 한 가지에서 나왔다. 이 말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다. 뭐랑 한 가지다. 같다는 뜻이죠. 같다랑 한 가지는 다른 뜻이에요. 같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고 한 가지라는 것은 뿌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매 한 가지야. 오,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런 말과 같이 사무치는 것은 한이 생길 때 사무쳤기 때문에 한이 된 거예요. 사무치다. 제가 불현듯 왔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싸서 묻다예요. 그래서 금동대향료를 파묻었을 때 그 개인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친 느낌으로 했다. 싸서 묻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음에 찾는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게 한이에요. 한은 억울하다, 슬프다, 크다 이런 의미에 더해서 분명히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을 푼다가 들리는 거예요. 푼다, 푸다 이게 같죠. 비슷하죠. 싸서 묻은 것은 내가 언제 백제의 이름으로 와서 다시 꺼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명령체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개인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무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뭔가 우리가 위기에 쌓이면 각자한테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누가 한국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공동체적 개인주의. 네, 그거는 사무친 경험이 쌓이고 켜켜이 눌러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뼈에 사무치다. 이 말 살벌한 말입니다. 뼛속에다가 싸서 묻었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살벌한 말입니다. 뼛속에 싸서 넣었다. 내가 백골이 됐더라도 이것은 간직한다. 이 한은.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드린 말씀이 공동체적 개인주의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이게 이제 영화 부산행의 한 장면인데, 할머니 자매가 둘이 탔다가 한 할머니는 저쪽에 좀비들 속에 갇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살겠다고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할머니가 한 일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 문을 열어서 좀비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봤거든요. 이 영화 오래됐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반응이 조금 달라요. 이 장면에 있어서.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개인의 분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할 수가 있지.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 이게 개인주의예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한 절반, 서양권에서는 절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겁니다. 이게 공동체적 개인주의고 이것이 우리를 지탱시켜온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 부산행을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게 공유가 되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마동석도 주인공이고 되게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막 사랑하는 부인을 위한 배려도 있고 되게 서양적인 캐릭터거든요. 나름 공룡 잘생겼고 주인공이죠 당연히. 근데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 되게 분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끝에 좋은 결말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쾌감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런데 요즘 그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이것이 뭐냐? 사람들 속에는 인류에는 되게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더 강력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희생의 미학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과거에 희생을 해준 거예요. 날 위해서. 유관순누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이어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서 아리랑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타협하자 그러고 다른 데 붙어버리자. 포기하자.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 썰어버렸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할머니처럼. 그래서 사무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에서 그걸 검증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우리 문화적 DNA로 낙착돼 있거든요. 뭐냐? 그런 경우는 없다. 내 생에 곤란을 겪고 그걸 극복해서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내가 만약 내 생에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이번에 만약 북미 종전선을 이끌어내고 남북 소통을 이룬다 그러면 이재명만의 덕이 아니다. 짧게는 지도자 차원에서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걸 우리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사무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일깨우고 있죠. 이런 걸로. 모든 게 쌈박하게 해결되면 그건 만화책이죠. 이상적인 거죠.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 BBC의 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문화의 힘에서. 김은 검에서 나왔고 곰하고 다 같은 말이다. 김은 검이다. 그런데 이게 BBC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김이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 김 반도체 산업에 빗대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다. 이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김이란 말에 부응해요. 근데 밑에 표현, 김은 바삭하고 납작한 한국의 소박한 먹거리. 소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김을 먹는 방법을 알아챘을 때, 또는 그것을 생산해냈을 때, 단지 맛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단지 맛있다고 이런 바다 해초에다가 김자를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맛있는 거 더하기 뭐가 있었을 거예요. 절대 소박한 먹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김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치도 그런 말이다. 김 더하기 치잖아요. 우리가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배추를 발효시키면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 단백질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김은. 그래서 시금치는 새 김치다. 그래서 영양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 자, 김은 곰에서 왔고 곰은 과거 말에서는 받침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받침도 어렵고 뭐 경험, 쌀, 뭐 꼴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보면 양산 지역에 가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여기 쌀쌀 맞다가 발음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발음을 해도 이거밖에 안 돼요. 살살 맞다. 과거에는 받침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지금 일본말에 남아 있어요. 일본말 받침을 어렵거든요. 기무치잖아요. 김치가 아니고. 예. 한국이 국이라는 단어가 곡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일본말에 우리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세련되게 가다듬어졌고 왜 받침이 있어야지만 표현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마, 고마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뭐 부여, 뭐 공주, 뭐 국내성, 평양성, 뭐 또 신라의 서랍을 이렇게 부르지만 그것의 일반적인 명사는 고마였다는 거예요. 고마. 예, 사람들이 부를 때 부여 간다, 뭐 공주 간다가 아니라 고마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주도 보면은 금성이잖아요. 금성. 쇠금자죠 앞에. 고마예요. 예. 근데 이 가마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마솥. 곰탕도 있고 다 대단한 이 발명품들이 등장했을 때 저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또 가마를 다른 식으로 보면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가마예요. 옛날에는 정말 귀했을 도자기를 굽는 것도 가마라고 불러요. 왜 이게 다 같습니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단지 귀했기 때문에 옛날에 귀한 것은 전부 다 고마를 붙였다. 그래서 일본말로 가미가 신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고마죠. 예, 이제 이러면 동의하실 겁니다. 게다가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에도 가마가 있죠.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쌍가마 재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그게 이렇게 회전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마 정수리라고 하죠. 정수리 다른 말이 가마예요. 정수리에 위치한 게 가마예요. 하늘과 이어지는 통로예요. 가마를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가마 주위를 통해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오리 문양으로 머리카락이 납니다. 그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하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마라는 걸 알고 그 하얀 지점은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태인들이 그 덮는 거 있죠. 요 꼭자리 정수리를 덮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 하늘과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우리가 이어지는 부위예요. 그래서 하얘요. 해 색깔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위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천지인을 할 때 이걸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도 가마라고 부르는 귀하다고 복합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가마끈은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김을 놀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다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놀이가 김인데 이것은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뿌리가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분위기나 흥을 의미하는 놀이도 이것도 가타카나로 적네요. 놀이는 놀이가 좋다, 분위기를 잘 탄다처럼 쓰인다. 이 놀이는 뭡니까? 우리의 놀이예요. 그러면 이 김은 뭐냐? 흥이 났을 때, 분위기와 흥이 났을 때 김을 먹으면 분위기와 흥이 난다? 또는 잔치 음식이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뿌리가 같다면 만약. 이 놀이는 우리의 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놀이에서 우리 노래가 나왔죠. 축제 때 부르는 소리가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 음악을 노래라고 안 그러고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왜? 노래는 놀이니까. 예, 대단하죠. 예.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들 저기 삼방산인가 그렇죠? 저 대주 남쪽에 그게 알뜨르 비행장이 있어요. 알뜨르 비행장. 평지고 알뜨르라는 지명은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뜨르를 제가 30대 한 초중반에 제주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알뜨르 비행장 가봤습니다. 처음에 알뜨르를 보고 예전에 이제 프랑스인들이 와가지고 영국인들도 그렇고 뭐 한산도나 거제도 이런 데 눌러 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때 뭐 하여튼 그런 유래로 제국주의의 침탈 시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가?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일제 때 이제 이 비행장을 만들었고 미군이 계속 일본 본토로 진군을 해왔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선을 한국에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당시 한국이 일본 땅이었으니까 했고 그 중간 거점인 제주도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폭격도 많이 받습니다. 예. 이제 알았어요. 알뜰어라고 해서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알이 아래라는 뜻이다. 제주도 말로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떠러는 떠다에서 왔다. 그건 동의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알은 태양입니다. 온알, 오늘이죠. 전 세상을 비추는 온 세상, 온누리 할 때 온이거든요. 온 세상을 비추는 해, 온알이에요. 엄청 역사가 오래된 말이거든요. 이 알뜰어의 알은 태양입니다. 떠다예요. 해 뜨는 들판이에요. 즉 지평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우리는 색에서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해는 원래 발알이었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밝은 알이었었어요. 바다를 밝은 알이라고 불렀어요. 즉 바다보다도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해를 높게 평가한 거예요. 밝은 알, 발알. 그게 바다의 어원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평선 위에 알이 뜨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뜰이죠. 뜰, 마당 이것을 혼용해서 써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들판 할 때 들도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뜨락이란 말도 여러분 아시죠? 뜨락.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집에서. 뜨락과 마당은 다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는 집이 있고 마당 사이에 단차가 좀 있고 넓은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과 가까운 마당보다는 살짝 높은 부위를 뜨락으로 불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덜이를 이야기할 때 덜은 지금 보면 광야, 바람이 휘휘 부는 그런 것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덜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덜이 뜨다에서 왔다고 한다면 해가 뜬다, 희망의 상징이에요. 즉 덜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동쪽이라는 게 같이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살만한 곳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풍수지리적 요소가 감안되어 있어요. 단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덜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평양과 같은 곳이에요.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양의 평자는 평평하다거든요. 양은 햇볕이 비치는 곳이에요. 볕 양자잖아요. 그게 덜이에요. 햇볕이 비치는 평평한 곳,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 이런 거거든요. 떠락도 마찬가지예요. 떠락은 뭡니까? 떨 더하기 락이거든요. 락은 빛이 번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행복해요. 우리가 안락하되 락자하고 같은 것이에요. 근데 떠락을 갖다가 떠락에서 락을 한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안락하다 락자는 한자거든요. 한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즐거울 락자. 예, 떨이 만들어지고 즐거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이거는 떠락은. 그래서 우리 가까운 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집을 이미 지었어요. 햇빛이 딱 들어오는 따무리한 곳이 딱 저기 발을 올려놓으면 그리고 고양이가 딱 올라가서 잠자기 좋은 곳. 고추 말리기 좋은 곳. 벼 말리기 좋은 곳이 떠락이에요. 그 떠라고 통하죠. 그럼 마당은 뭐냐? 마당은 광장이라는 의미예요. 광장이라는 의미가 집안으로 수용된 거예요. 사실은 안 맞아요. 집은 떠락이에요. 마당은 광장이에요. 마당은 마땅하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땅하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마당은 말이 더하기 땅이에요. 즉 이것은 공공의 광장이에요. 옛날에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땅하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게 마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 나카무라 스미레라고 일본 출신 한국 기원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프로 여자 기사입니다. 자,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 사람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죠. 지금 한복 입고 두고 있고 한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양인들도 오잖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한테는 부족함이 느껴지던 부분이 여기서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뭐 대한상의에서 상속세 때문에 이민 간다는 가짜 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당선되던 그 선거 시절만 하더라도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자살률 높다. 그것 때문에 자살률 실제 높았을지 몰라요. 그것은 언론이 그렇게 투영을 시켜서 보여주니까. 근데 지금 그런 말 사라졌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괜찮은 나라였어요. 5, 6년 전만 하더 5, 6년 전에도 이미. 그러니까 저 헬조선이나 이런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젊은 층을 민주당에서 괴리시키기 위해서 언론이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더라? 개딸 이런 걸 통해서 남자 여자를 또 가르죠. 그래서 남자표를 가져가죠. 또 이런 게 여론 조작입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같은 시기에 스미레는 한국이 좋더라고 한국으로 갔고, 기생충 그 꽃을 피우고 있죠.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최고 작품상을 받을 때 그 당시 일본 사람이 일본에 그걸 받았어요. 무슨 그 분장상인가? 네, 그걸 받았는데 작품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이 막 들떴어요. 왜냐면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일본에도 같이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나는 일본이 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내 창의성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헬조선이 있을 때 한 이야기예요. 딱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헬조선이 폭발적으로 전염됐고, 거기에 여자아이들한테도 위축되고 있던 남자아이들이 강하게 부응했죠. 일베화되면서. 그것을 윤석열 정치에 이용했어요. 국민의힘과. 노인들 잘라내고 밑에 젊은 애들 잘라내고. 대단히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스미레가 한국에 왔는데 바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바둑의 어원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한자로는 치? 하여튼 기자예요, 기자. 지금 우리 기자고, 일본에서는 고라고 그러죠. 우리는 바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둑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멍멍이, 바둑이가 생각이 나요. 바둑의 다른 말은 점박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점박이는 검은 점이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바둑이는 어떤 표현이에요? 검은색과 흰색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바둑이라고 그래요. 그죠? 순 우리말이죠. 바둑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릴 수 있습니다. 박다와 어둑하다의 합성을 하고 생각합니다. 까만 돌, 흰 돌 있잖아요. 하나는 밝은 돌이고 하나는 어둑한 돌이에요. 흑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백을. 또는 음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말에 착착 감기듯이 붙는 거예요. 밝고 어둡다의 합성어예요. 네, 제 주장입니다. 바둑이 강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니까 저도 오늘 이게 이세돌이 알파고, 지금은 인공지능이죠. AI한테 처음으로 졌죠. 그래서 지금은 바둑 기사들이 해설도 전부 다 AI를 참고하면서 하더라고요. 뚫 때마다 해설할 때 보면 승률이 다 나와요. 그리고 AI랑 비슷하게 뚫는 게 맞아요.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까지 나왔더라고요. 여태까지 컴퓨터랑 AI랑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게임을 했는데, 실제 바둑돌을 짚고 놓을 수 있는 저런 로봇이 생겼더라고요. 바둑 로봇이.
정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둘 줄도 모르고. 저 바둑 로봇인데 그러면 이 AI의 등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거든요. 알파고는 바둑이니까 일본 말이죠. 알파라는 단어도 저게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것인데 A죠. A 영어로 시작하면 알파 R은 태양이에요. 파는 파파예요.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빠 할 때 빠하고 같은 거예요. 아빠가 알파예요. 두목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AI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분야에서 훨씬 월등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왜 바둑에서 이게 제일 먼저 도드라졌을까? 이것은 모든 정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보가 다 있잖아요. 기보가. 그것을 알파고가 학습한 겁니다. 그 자료는 숨길 수 없거든요. 자,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가 제공이 돼야 돼요. 바둑은 그런 점에서 바둑이 밝고 어둡고 엄청 선명하고 바둑을 잘 두면 되게 심오하고 신묘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단순한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AI가 학습하기에 제일 유리해요. 경우의 수,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이기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죠. 그 기보를 다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간순간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내기는 어려우니까. 당황도 하고 긴장도 하고 시간이 쫓길 일이 없죠. 컴퓨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기사들이 보니까 조훈현이 이런 이야기했더라. 옛날에는 기풍이라는 게 있었다. 기사별로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고 나서 AI는 이기기 위한 거니까 만약 기사를 참고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걸로 같이 하고 기풍이 없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은 그냥 바둑이에요. 인간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사는 훨씬 복잡하고 바둑은 그 중에서 엄청나게 단순한 거예요. 최고로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대국기. 우리 옛날에 뭐 신문에도 다 있었잖아요. 검은 날, 하얀 날 거기 번호 적혀 있는 거. 그래서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이렇게 그걸 이제 직접 떠보면서 배우고 했던 거 주변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해설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바둑을 해설을 할 때 자기의 경향을 가지고 해설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즉 바둑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기사들은 승부사예요. 전부 다. 이기기 위한 것이 최고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그럼 거기에서 경향을 이야기하고 기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은 거품이에요. 그게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알파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그래요. 양에서 음으로 갈 때 양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음의 세상으로 가서 국민들이 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금 그게 선도적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즉 앞으로의 정치는 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미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요. 공감의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공감의 정치.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양에서 음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단초가 돼요. 자, 그 마지막에 벼락같이 몰아쳤던 게 마지막 변화를 위해서 천둥번개가 쳤었죠. 갑진년해, 용의 해. 용은 변화를 촉발하는 존재죠. 구름을 몰고 번개를 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는 농경사회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농경문화의 산물이다. 용이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윤석열의 마지막 내란도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가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도 필요악인 거예요. 모든 게. 악이 없으면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기술의 발달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여성이 해방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해방이 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피임약이 있을 거예요. 피임약이 있고 물리적인 힘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여자가 남자랑 동등한 지위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뭐 근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옛날 이야기는 또 다르니까 아마 자체하고 그런 과학기술적 힘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이만큼 높아진 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여성의 지위가 절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에 변화된 속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더 간다. 알파고가 그걸 이야기해 준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왜? 우리 개인이 인터넷이나 유튜버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돼요. 개인이. 그러면 여태까지 위정자가 이세돌이고 우리 개인들의 집합인 우리가 알파고가 되는 거예요. 못 이기죠. 이세돌이 알파고에 맞춰야 되죠. 그러면 옛날 레코드판이 사라지고 CD가 등장했을 때 레코드판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현했고 CD가 레코드판을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CD는 그 다음에 디지털 음악으로 완전히 갔고 레코드판은 골동품점에 가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조은현이 얘기했던 기풍이나 이런 것은 배부른 소리에 불과해요. 내가 지배한다. 그게 맞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기풍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 양에서 음으로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이 알파고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여러분 하나하나는 그 존재예요. 이게 저는 A사 레이더랑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사 레이더는 작은 레이더의 결합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레이더로 움직여요. 필요하다면 같이 해요. 한 군데 힘을 모아요. 그럼 해상도가 올라가죠. 멀리까지 가고. 필요하다면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가 고장이라도 괜찮아요. 다른 애들이 메꿔요. 그 빈자리 정도는. 근데 과거의 레이더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출력을 내려면 하나의 거대한 진공관이 나와야 돼요. 그 진공관이 그래서 열을 많이 받고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게 고장나면 전체가 다운이에요. 폐사 방식은 그것을 응용한 거, 어느 정도 가운데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처럼. 지금 우리 이순신급, 죄송합니다. 정조급, 세종급에 들어가는 게 그거죠. 폐사 방식. 그것은 에너지 소스는 진공관, 거대한 진공관 하나로 와요. 근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새끼 레이더를 모방하고 그 레이더를 디지털적으로 다르게 운용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것이죠. 그런 거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라면 지금 100% A사 레이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우리 민중 전체가 가진 경험과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알파고의 세상이 된 것이고 바둑이라는 단순한 게임은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필요한 것은 얼마나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피지컬 AI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해서 굴 까는 기계 로봇 사람이 굴을 계속 깔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근데 굴 까는 기계는 휴일에도 까고 24시간 까는 거예요. 전기만 꽂아서. 그리고 조선소 용접 로봇. 지금도 로봇으로 많이 하지만 이제는 사람만이 고급 인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AI 로봇이 피지컬 AI가 한국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AI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기보가 역사 이래로 기보가 다 있기 때문에 AI가 단순간에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우리 인간은 비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도제살인 몇 년하고 공부 몇 년하고 할 수 있는 걸 얘들은 모르겠으면 몇 분 만에 다 배우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초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산업이 뜨려면은 그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한 군데 AI한테 전달될 수 있는 하부 구조가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잘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AI가 공부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AI를 만들더라도 미국 AI가 한국에 유학을 와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곧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 그냥 지불해 주겠습니까? 엄청난 부가가치가. 왜? 한번 AI가 흡수해 가면 그것이 카피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금방 될 거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기술력이 지금의 그 저작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엄청난 장벽이 아마 존재할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잘 맞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피지컬 AI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기억의 자산을 깔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사무치다 말씀드렸잖아요. 금동 대향로 가지고. 그런 게 우리 내재된 민족이에요. AI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몇 억 정도 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 힘이거든요. AI 시장이 도래하면 우리는 인구 10억, 20억 정을 가진 국가의 영향력을 아마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정치 국면에 대해서 남북 대화 국면,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AI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온 북한 노동신문 보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정보를 많이 벗기면 벗길수록 유리한 겁니다. 분명히 과거 세력이 잡아 끌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세상은 분명합니다. 그런 과감히 정보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각성을 해야지 AI가 각성을 할 수가 있죠. 그게 곧 기회이자 돈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 이야기하고 천안함 이야기하고 무한공항 이야기하는 게 다 필요한 것이다. 알아야 우리가 각성을 하는 것이다. 예, 그게 미래의 희망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맞다는 것을. 아직도 저항하는 세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약간 아까 알뜰어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재명이 되고 나니까 역사 스페셜 이걸 다시 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민주당 정권이 됐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그래서 친일파랑 동격이고 서울대 세력,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를 까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일본 초창기 이제 군주제를 확립했던 게이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게이타이는 왕이 되기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암살을 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를 설득한 사람이 백제계 아라꼬였다. 그는 말을 많이 사육하던 사람이었다. 그 당시 말은 현재 전차랑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라꼬가 게이타이를 설득한 이유는 내가 말을 공급해서 당신한테 무력을 지어주겠다라. 즉 무력과 정치적 지도력이 손을 잡는 케이스고 그것이 백제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 아라꼬다. 지금 아라꼬 꼬자부터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때 보면 분명히 남자예요. 다른 말로 치자면 꼬는 놈자자거든요. 아라꼬는 다른 말로 하면 아라치예요. 일본말에 아라끼도 많이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 아라치랑 같으냐? 우리 아라치도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루치, 아라치. 근데 사실은 아라치가 남자 이름이 돼야 돼요. 왜? 알은 태양이거든요. 마루치? 마루는 마리에서 왔단 말이에요. 마구란 말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에요. 이 바뀌었어요. 이게 알뜰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 표가 돈이 나가지고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 그 BTS 공연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친서를 보냈다. 좀 늘려달라고 횟수를. 그게 답변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히 잘 받았다. 우리말로 하면 하이브에 연락했다. 자,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멕시코 내에서도 비판을 하거든요. 아니 그것은 기획사에서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잖아. 가 아니라는 겁니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하이브 방문한 겁니다. JD 벤스 만나러 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 이재명이 하는 많은 세계적 전환에 있어서 같이 가고 있다.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옛날 같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젊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BTS라는 큰 그룹에서 물론 아미의 구성은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많이 등장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 그거에 대해서 기존 음이죠. 완전히 음의 음이잖아요. 대중은 음인데 그중에 여자는 또 더 음의 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대통령이 수용했다라는 거. 수용했다기보다는 압박을 받은 거죠. 이게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 저도 뭐 에너지 부분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 이제 시골 와서 보니까 그게 태양광 설치한 데가 많아요. 보니까 뭐 보조금도 있고 뭐 3kW, 6kW 해가지고 전기세를 줄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연료비 단가를 보면 제일 싼 게 원자력이고 그다음 기존 방식으로는 석탄, LNG가 비싸다 이런 건데 태양광과 풍력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원자력 기존의 전력 생산 방식이든 원자력, 석탄, LNG하고 태양력, 풍력, 또 신재생 에너지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도 양과 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에너지원은 중앙 집중식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근데 미래의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예요. 각 개인이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각 개인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 흐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급자족해서 각자가 만들어서 에너지를 모아서 전체를 같이 쓰는 거예요. 내지는 그 지역에서 송전선 없이. 아마 지금 ESS라고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ESS 방식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 초기에 많이 사용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큰 리튬 아이온 배터리. 왜냐하면 이제 각자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를 타니까 그 송전망을 통해서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저장을 하면 돼요. 큰 배터리에다가 없을 때 쓰면 돼요. 그럼 송전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음의 에너지다. 에너지도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예, 신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